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의 아픔을 딛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는 30대 학원 강사예요. 파혼이라는 건 드라마 같은 데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제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당시에는 많이 황망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유튜브 서칭을 하다 이 채널을 발견하고는 파혼 직후의 헛헛한 마음을 많이 달랠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성격이 숫기가 좀 많은 편이어서 파혼하고 나서는 괜히 주변 사람들 눈이 더 의식이 되어서 제 이야기를 어디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보다 훨씬 힘든 일들 많이 겪으신 분들도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내공을 보니 아직 저는 멀었구나 싶기도 하고 다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도 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한 편이었고 몇 안 되는 친구들도 모두 저와 성향이 비슷해서 차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 다니면서 누군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반에서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까? 가끔 수행평가나 공부 모르는 것 알려달라는 친구들이 있을 때 빼고는 아마 그 반에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성격이 이렇다 보니 이 나이 되도록 연애도 많이 해본 편이 아니고요. 대학 새내기 때 선배 때문에 거의 반강제로 나가게 된 소개팅에서 민망하고 당황스러워서 거의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굴었던 뒤로는 그런 인위적인 소개 자리에도 나간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상대방 쪽에서 목숨 걸고 다가올 만큼 빼어난 미인인 것도 아닌지라 관심을 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또래보다 이르게 결혼한 한 친구 결혼식에서 저를 먼저 본 예비 남편이 제 친구에게 소개를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으로 스쳐 지나가고 말았을 겁니다. 제가 소개 자리를 극도로 피한다는 걸 친구에게 들어서였는지 단둘이 만나는 소개 자리 대신 제 친구 집들이 하는 자리에 끼어서 등장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다들 거나하게 술이 취해 335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다 귀가를 하고 술을 잘 못하는 저만 끝까지 남았더니 역시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은 그 사람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저 사람도 술을 안 좋아하나 보다 싶었죠. 애초에 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친해져 보겠다고 작당을 했다는 건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주당이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제가 마음에 들어서 시작해서인지 만나는 동안 거의 저를 공주처럼 대접해주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그동안 저 마음에 든다고 다가온 사람이 몇 사람 있기는 했으나 그 사람처럼 저를 극진히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활동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 사람은 자기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제 성향을 참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지민 씨는 성격이 참 차분한 게 저랑은 달리 어른스럽고 성숙한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언제 봐도 참한 게 분명 어른들도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주변 어른들한테 아들들 소개시켜준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아, 무슨 소리세요? 저 인기 없어요. 다른 사람은 칭찬을 들어도 감사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잘들 듣던데 저는 왜 이렇게 제 칭찬을 듣는 게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칭찬받을 때마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게 참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걸 저도 모르지는 않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성격을 좀처럼 고칠 수가 없으니 이래서 성격이 팔자라는 거겠죠?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워낙 친목 모임이며 업무로 알게 된 사람들 인맥 관리며 모임 자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동차 딜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업일이 다 그렇다지만
특히나 인맥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으니 저와 연애를 하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 만날 일이 많아 정작 저희가 만나서 데이트하는 날은 일주일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그 사람이 하는 연락은 제게 자기 행선지를 알리는 보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집에 귀가했는지 확인하는 연락이기도 했습니다. 저야 당시 초등부 보습 강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가 시간이 학원 강사치고는 그리 늦은 편은 아니었어요. 늦어도 10시 전에는 항상 집에 있는 편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잘 들어갔어? 그럼 늘 똑같은 걸 항상 묻네? 그때는 그걸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젊은 여자에게는 위험 요소가 항상 도사리는 곳이다 보니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일찍 다녔으면 하고 생각하는 게 다 염려이고 사랑인 줄로만 생각했죠. 물론 그런 마음이 한톨도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후에 그 사람이 제게 보인 태도를 고려해 봤을 때 혹여 제가 어떤 딴 길로 새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닌가 단속하는 목적이 더 컸을 겁니다. 이래서 사람이 자기 사는 대로 보인다는 거겠죠. 그 사람하고 만나면서 그 사람 지인을 만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남자가 바깥이라는데 여자가 참견하는 거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게 제 가부장적인 아버지 영향 때문인지 저도 딱히 그 사람이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일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손을 대지 않기도 했고요. 그러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편하고 다루기 쉬웠겠습니까? 자기랑은 다르게 밤 시간에 어디 나다니지도 않고 귀찮게 뭐 하고 다니는지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사람이라도 저 같은 사람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참 다루기 쉬웠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그 사람과 무난하게 연애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남자를 만나봤다고 말할 만한 사람 또한 그 사람이 전부였기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사람과 하게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처음부터 저를 자기 결혼 상대로 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야 여자가 나이 차면 얼른 시집 가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계셨으니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벌써부터 우리 사위 해가며 제 결혼에 쌍수를 드셨습니다. 그 사람은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위에 형님께서는 벌써 2해 전에 결혼을 해서 기혼이셨고 막내인 남동생도 큰형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 예비 남편이 혼기를 놓친 건 아니었으나 그 집안 사람들이 다들 결혼을 일찍 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자기보다 어린 남동생도 벌써 결혼을 했으니 집안에서 은근히 그 사람에게 결혼 압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시부모님이 되실 예비 남편의 부모님 2분께만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장가 안 가서 우리 속을 그리 썩이더니 이렇게 차 많이 고운 아가씨 데려오려고 늑장을 부린 모양이네요. 예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일단 제 첫인상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았습니다.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쑥스럽기는 하지만 원래 어른들께서는 저를 예뻐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또래한테 얻지 못한 인기가 죄다 어른들한테 간 모양이었어요. 퍽 긴장을 했던 탓에 비로소 예비 시부모님께 허락 도장을 받은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시원하게 웃으며 예비 남편이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괜한 걱정하는 거라고 했지? 자기처럼 참한 여자를 싫어할 시댁 식구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제발 우리 아들 좀 데려가라고 모셔오면 또 모를까. 제가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오기 전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자 자기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리가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예비 남편이었어요. 결혼하기에 앞서 시부모님 되실 분들 만나는 게 가장 큰 고비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뜩이나 소심하고 낯가리는 제 성격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큰 산을 하나 넘고 나니 이제 다른 시댁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좀 덜 긴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작은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고는 식장을 잡니 신혼집을 알아보니 하느라고 또 정신없이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결혼하는데 그렇게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은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어떻게 결혼하고 사시는 거예요? 남들 다들 하고 사는 일이라고 솔직히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선뜻 결혼하자는 말에 그러자고 승낙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일도 잦아졌습니다. 제게 친구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런 만큼 저와 정말 잘 통하는 친구들을 깊게 사귀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하며 돈독하게 지내왔거든요. 결혼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죠. 사실 친구는 제가 결혼한다는 말 자체에도 꽤 놀랐어요. 그만큼 제가 사람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했겠죠. 솔직히 너 결혼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놀라면서도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 평소에 연애에 관심이 크게 없는 편이기도 했지만 학교 다니면서 고생한 이후로 새로운 사람이랑 사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거 꺼렸었잖아. 제가 성격이 이러다 보니 좀 짓궂고 못된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친구 말 맞다나 고등학교 때 그런 못된 애들 때문에 적잖이 마음고생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대부분은 워낙 조용히 지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렇게 못된 애들이야 어느 부분에서 심기가 뒤틀리는지 워낙 알 수가 없잖아요. 제 경우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서는 한때는 너무 학교 가기가 싫어서 매일 눈물바람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게. 그러고 보니 그런 때도 다 있었네. 난 요새는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 다행이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겠지. 하긴 그게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그 생각이 나면 네가 너무 억울하지. 항상 제 편이었던 친구가 이제는 담담해진 제 대신 버럭 화를 내주었습니다. 그래도 학창 시절을 통해 이런 친구를 남길 수 있었으니 저도 그리 헛산 건 아니었다 싶어 속으로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여튼 진짜 축하해 지민아. 넌 워낙 생각이 깊고 차분해서 결혼해서도 잘 살 거야. 사실 너 같은 성격이야말로 1등 신부감 아니겠어? 제 기분을 띄워주려고 친구가 하는 칭찬에 머쓱해진 저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살면서 저런 소리 참 많이 듣긴 했거든요. 물론 저희 또래에서 잘하는 소리는 아니고 저를 보는 어른들께서 저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도 분위기고 저도 저 때까지는 아직 사고의 폭이 그리 넓어지지 않았을 때라 그런지 그저 칭찬으로만 들었던 말입니다. 지금에야 저 1등 신부감이라는 말이 꼭 좋은 뜻만은 아니라는 걸 눈치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던 그때가 되어서도 그걸 몰랐다니 저도 참 우물한 개구리였더군요. 그렇게 친정어머니와 결혼한 친구 도움을 받아가며 이것저것 정보를 얻고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와는 진작 인사를 마친 예비 남편이었지만 예비 남편의 남동생 부부가 당시 해외로 파견을 나가 있어서 시댁 식구 모두와 인사를 나누는 일정이 좀 미뤄져 있었습니다. 남동생 부부가 아예 들어오기가 힘들면 그대로 진행을 했을 텐데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정도 남은 시기에 다시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거든요. 사실 형 부부 먼저 만나도 되는 일이었지만 가급적이면 결혼 전에 제게 부담될 일은 한 번에 해결하자는 예비 남편 말에 그래도 별 상관없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여쯤 남았을 때였을까? 어지간한 결혼 준비는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첩장도 다 찍어서 이제 발송만 남겨두고 있었고 신혼집이며 그 안에 살림살이도
다 장만해서 채워 놓았죠. 당장 들어가서 살아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끝나 있어서 은근히 결혼 전에 먼저 들어가서 살까 저를 떠보는 예비 남편이었으나 앞뒤 꽉꽉 막혔던 저한테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어요? 펄쩍 뛰면서 결혼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지만요. 그런 제게 입을 삐죽 내밀면서도 예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자기 매력이긴 하지. 이제 한 달만 더 참으면 되니까. 제 매력이라는 게 결국 그동안 다른 놈들한테도 보수적으로 굴어서 때 안 탄 게 좋았다는 소리였겠지만 바보같이 그때는 그 말의 뜻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저 저 좋아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뭘 보고 살았는지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드디어 결혼 전 마지막으로 미뤄뒀던 단계인 시댁 식구들과의 대면식이 다가왔습니다. 예비 시동생 부부가 드디어 입국했거든요. 저희 집은 혼담 오간게 제가 처음이라서 아직 식구들이 단출한 편이었지만 예비 시댁에는 손이 동서에 손 아래 동서까지 한꺼번에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적지 않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어머니 되실 자리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가 동서 자리라면서요. 비슷한 또래인 동서는 시어머니보다 더 오랫동안 보고 살아야 할 확률이 높으니 신경 써야 할 자리가 맞기는 하죠. 그렇게 시댁 식구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비 남편의 형님 되시는 예비 시숙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만 갓 귀국한 예비 시동생 부부 슬하에는 벌써 쌍둥이 처조카들이 있었거든요. 아들 쌍둥이인 두 녀석 모두 이제 뛰어다닐 나이가 되어서 긴장한 제 옆을 우다다 달리며 신나게 뛰어노는 통에 시부모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낯가림도 없는지 곧 제 몸을 타고 넘듯이 하며 저를 장애물 삼아 두 녀석이 잡기놀이를 시작하자 거의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덕분에 예비 남편의 형제 부부들을 처음 만난다는 긴장이야 싹 달아나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시댁에서 나온 후로는 예비 동서들 얼굴도 기억에서 같이 싹 달아났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겠죠. 비록 정신없는 자리이기는 했으나 그만큼 그 자리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어요. 저도 황당하긴 했지만 그 난리통에 낀 것이 마치 벌써 그 집안 식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예비 시부모님 허락이 떨어져서 결혼 준비도 다 끝난 마당에 예비 남편 형제들 쪽에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설 리도 없었고 결혼 전 얼굴이나 미리 익히자는 자리에 가까웠으니 이제 결혼 전에 치를 큰일은 다 끝났다 싶었죠. 시댁에 다녀오고 나서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예비 남편을 만나러 데이트를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뜸 성난 얼굴의 예비 남편이 제게 이렇게 소리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 파혼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질 나쁜 농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결혼 준비 다 해놓고 온 식구들 인사까지 다 끝난 마당에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해대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황당해서 잠시 대꾸를 못하는 저에게 그 사람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놀아놓고도 입 싹 닫고 얌전한 척 나한테 시집올 생각이었어? 내가 진짜 기도 안 차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별 재주가 다 있다? 내가 네 과거를 다 알고도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해줄 줄 알았어?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예비 남편의 분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가뜩이나 기도 약한 제가 시커먼 남정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오히려 제게 답을 요구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만 애초에 영문도 알 수 없는 말에 제가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쯤 되니까 저같이 어리숙한 사람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억울함은 이내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듣는 사람 알아먹지도 못할 소리 하면서 사람 몰아세우지 말고 똑바로 말을 해. 당신 지금 내가 무슨 부정이라도 저지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잖아. 그럼 아니라는 거야? 너 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사람 알지도 못하는 말로 이렇게 모욕당할 정도로 나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 그런데 왜 그런 소리가 돌아? 그러니까 대체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냐고 묻잖아. 지금 누구한테 억울한 척하는 거야? 설마 아니 없는 소리 나왔겠어? 뭐라도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그 엇비슷한 얘기라도 나오는 거겠지? 이대로라면 대화가 끝도 없는 도돌이표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디서 무슨 소리라도 들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곧 결혼할 제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서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의 말은 철석같이 믿고 저를 몰아세우는 그 사람한테 더는 당해주고 있기가 싫었어요. 저는 분노를 사귀면서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똑바로 말해. 당장 출처 얘기하지 않으면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좀 몰아세우면 평소처럼 자기 앞에서 쪽도 못 쓸 줄 알았나 본지 당장이라도 고소장을 들고 갈 기세인 제 모습에 그 사람도 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나 좀 아는 사람 통해 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감히 나를 더러운 여자라고. 예비 남편에게 이간질한 누구인지 모를 그 인간과 그런 얄팍한 소리에 홀딱 넘어가서는 곧 제 부인 될 사람을 천하의 더러운 여자 취급하는 예비 남편이라는 놈을 전부 가만두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보는 그 사람이 당황해서 허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형수가 그러잖아. 한 번 인사는 했지만 그 형수라는 사람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살면서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라도 얼굴만큼은 잘 기억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는 얼굴이었다면 절대로 그냥 넘길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처음 만난 예비 형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예비 남편한테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음해에 가까운 말을 말입니다.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제 눈초를 슬슬 보며 예비 남편이 설명한 건 이러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난 후에 우연히 제가 고등학교를 나온 지역 출신인 지인을 만났다가 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지인 말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보통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이 말부터가 전혀 근거 없는 말이었기에 황당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지인의 그 되먹지 못한 말 한마디 듣고 그 예비 형님이라는 여자가 제 뒷조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형수님 입장에서야 자기 손아래 동서가 될 사람이기도 하고 나랑 친분이 없는 것도 아닌데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겠어? 너랑 결혼하겠다는 여자 말도 귀뚱으로도 안 들으면서 남 말은 아주 철석같이도 믿는구나. 너랑 파혼할 때 하더라도 오늘 너한테 당한 수모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그렇게 잡아 죽일 듯 예비 남편을 쏘아보고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제 형수 말 한마디에 저를 대역죄인 취급하는 그놈하고 더는 마주 앉아있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사태 파악은 해야 했으니까요. 특히나 그 예비 형님이라는 여자 하는 짓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경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다고 해도 보통 심부름센터에서 사람 고용해서 뒷조사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행동인가요? 그래서 저도 그 여자 신상을 심부름센터에 고용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람까지 써서 남 뒷조사까지 시켰다는데 저라고 참아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뢰를 맡겨두고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시댁 인사 간 날 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제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처음 만난 예비 형님의 반응을 찬찬히 복기해 보았습니다.
막상 그날은 예비 남편 막내 동생의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예비 형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그 반응에 무슨 일인가 싶어 답지 않게 쳐다보는 사람을 빤히 쳐다볼 정도였으니 기억은 확실했어요. 아니, 내가 알던 사람이랑 인상이 참 비슷해서요? 아, 그러세요. 제가 워낙 흔한 인상이라서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평소에도 제 얼굴이 흔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크게 특정적인 부분이 없는 얼굴이다 보니 여느 때처럼 누군가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땐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그 후에는 새로 만나는 예비시댁 식구들 눈치 보랴, 제게 주렁주렁 매달린 아이들 앞에서 표정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 기억이 쏙 날아간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비 형님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동갑이라는 예비 형님의 이름은 정현주였습니다. 듣기로는 학교도 저랑 다른 지방에서 나왔다고 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지인 소개로 예비 시숙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다고 했어요. 사실상 나이가 동갑이라는 것 말고는 저랑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고 얼굴이고 예전에 단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사람이 확실했습니다. 애초에 제 인간관계가 그렇게 폭넓은 편도 아니었고요. 잠깐이라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절대로 처음 보는 그 자리에서 놓칠 리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 예비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그 봉변을 당하고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했기에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예비 형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름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왔으니까요. 의뢰하신 정현주 씨 말인데요. 아주 본인 신상을 갈아엎었던데요? 기껏해야 뒤에서 사람 이간질하며 구린짓이나 좀 하고 다닐 거라는 대답을 듣게 될 줄 알았는데 신분 세탁이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니, 일반인이 살면서 저런 소리를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국정원 요원도 아니고 평범하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본인 신상을 싹 갈아엎는답니까? 뒤이어진 심부름센터 직원의 말에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분이랑도 아는 사이였던데요. 혹시 정현호라고 기억하세요? 기억하다마다요. 제가 어떻게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저 결혼 준비 도와주던 제 친구 얘기 기억하시나요? 학교 다닐 때 정말이지 징그럽게 저를 괴롭혀서 매일 아침 눈물바람을 하게 만들었던 그 빌어먹을 무리들 중 가장 악질이었던 인간이 바로 정연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이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저희가 이 일로 밥 벌어먹고 산 지가 몇 년인데 틀림없어요. 원하시면 조사하느라 모아뒀던 자료 다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차마 믿기 어려운 말이었으나 자칭 전문가라는 심부름센터 직원이 저리 호언장담을 하는데 의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어 제 손에 건네진 자료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저 역시 예비 형님이라는 정현주와 그 정연아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얘 아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신상을 바꾸는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구린 인간들 중에 이렇게 신상 갈아엎는 사람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 일하다 보면 이런 일쯤 이제 놀랍지도 않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체적으로 얼굴 공사를 했더라고요. 거의 갈아엎는 수준으로.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는 사회 나가면서 아는 사람 풀도 싹 바뀌는 경우가 많고 타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저게 인맥 물갈이 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요새 개명 신청도 예전이랑은 달라서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제가 정연아를 단번에 알아보지 못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정연아를 알고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작당을 단단히 했으니 알아보는 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내내 악명이 자자했던 정연아가 졸업 후에 성형으로 얼굴을 싹 갈아엎고는 개명까지 한 채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으니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이 정연아가 어떤 인간이었느냐? 학교 다닐 때 소위 놀던 무리인 일진이라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요란하게 설치고 다녔던 게 바로 정연아였어요. 애들 때리고 돈 뺏는 거야 뭐 일상이고 아직 어린 나이에 인근 남학교에 일진 선배와 동거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옆에 끼고 다니는 남자가 바뀌었으니 애들도 무서워서 대놓고 말은 못해도 그게 그저 소문만은 아닐 거라고 다들 생각할 정도였어요. 조용히 학교 생활하던 저와 정연아의 접점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가끔 평소에도 공부라고는 쥐뿔도 안 하면서 집에서 쥐어 터지고는 저한테 대신 숙제를 해달라거나 시험 답을 보여달라거나 하는 질 나쁜 애들이 간혹 있기는 했으나 그런 애들은 워낙 여기저기 찔러보는 경우가 많아서 금세 괴롭힘의 대상을 옮겨가곤 했으니 그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정연아도 정말 죽어라 공부를 안 했어요. 성적에는 관심도 없었고요. 문제가 된 건 제가 주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음 수업이 체육 시간이라서 다른 반 아이들이 모두 교실을 떠난 걸 확인하고 교실 문을 열쇠로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언제 와서 서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제 코앞에 정연아가 떡 버티고 있어서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런 애들 앞에서 튀는 행동을 해서 좋을 게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금세 고개를 숙이고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 앞을 정연아가 딱 가로막고 섰어요. 교실 열쇠 너한테 있지? 그거 일이네. 열쇠를? 그 무렵에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잦아서 담임 선생님께 열쇠 관리를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받았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제게 주어진 일은 다소 고지식할 정도로 책임감 있게 했던 저로서는 열쇠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 아침에 저희 반에서 가장 집이 잘 살던 친구가 아버지께서 출장 다녀오시는 길에 사주셨다며 명품 머리핀을 자랑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다른 친구 거였으면 힘으로 그냥 빼앗았겠지만 그의 어머니가 학부모 위원장이셨거든요. 그런 애 잘못 건드리면 귀찮아질 테니 애들 교실 비운 틈에 그냥 훔칠 생각인 게 빤히 보였습니다. 정연아의 악명이라면 들을 만큼 들었던 저로서는 정말 무서웠지만 제가 열쇠를 넘겨줬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 판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열쇠를 넘겼다가 물건이 없어지면 그건 역시 결국은 제 책임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겁나서 덜덜 떨면서도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안 돼. 알잖아. 교실 열쇠는 꼭 주번이 관리해야 하는 거. 이 멍청하게 더듬더듬 뭐라고 하는 거야? 얼른 안 내놔? 습관처럼 손을 올리는 정연아한테 겁먹어 눈을 질끈 감는데 마침 저쪽에서 지나가시던 선생님께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수업 시간 다 돼가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정연아 맞지? 너 애들 괴롭히고 있어? 에이씨! 사납게 욕설을 내뱉은 정연아가 저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몸을 돌려 학교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생님 아니셨으면 꼼짝없이 한 대 맞았겠다 싶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그러고 그 일은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정연아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부터 저의 존재조차 몰랐던 정연아가 쉬는 시간마다 제자리로 찾아와서 책상을 툭툭 차고 제 필기 노트를 엉망으로 쥐어뜯고 심지어는 제 교복 치마에 우유를 터뜨린 날도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 중 정연아가 저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악질적인 괴롭힘은 처음이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도 정연아가 유일했습니다. 열쇠 안 주겠다는 말 한마디로 이 꼴이 되었는데 어른들에게 말했다가 무슨 보복이 돌아올지 두려워
도움을 청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시간이 시작되었죠. 학교 밖에서 사고를 쳐서 정학을 받고 정연아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그 끔찍한 시간이 가까스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 그 시간이 제 인생 최악의 암흑기였어요. 아마 그 시간이 더 길어졌더라면 더는 참지 못하고 자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로 정연아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이가 득득 갈렸습니다. 내 학창시절의 악몽이었던 것도 모자라 감히 내 결혼까지 제 입맛대로 휘두르려 드는 그 악마 같은 인간을 결코 가만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저였으나 그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 학창시절의 제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린 게 얼마나 많으면 신분까지 갈아치워 다른 사람인양 살고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여자랑 결혼한 예비 시숙이 정연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본인 아내인 정연주가 과거에는 정연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집 식구들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기대까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다른 다양한 이유를 댈 수도 있었을 텐데 콕 집어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누명을 씌운 것도 딱 정연아다웠습니다. 왜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나요? 자기 최대 약점이 어린 나이부터 발랑 까져서는 이 남자 저 남자 갈아타고 다닌 걸 테니 그걸로 트집을 잡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겠죠. 거기까지 생각이 다다르니 비록 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비동사가 인사하러 온다고 해서 봤더니 자기가 그토록 죽도록 괴롭혔던 예전 동창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심장이 쿵 떨어졌겠죠. 그냥 예전 개명 전 자기를 아는 사람을 봤어도 심장이 철렁했을 텐데 무려 자기가 주도해서 악랄하게 괴롭혔던 피해자가 아닙니까? 그걸 제가 알게 되면 가만히 두고 받겠습니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기 전에 역으로 제게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 제가 그 집 식구가 되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했겠죠. 결과적으로 정연아 생각에 맞긴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모두 알아낸 저는 절대로 정연아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둘 생각에 추호도 없었습니다. 자기도 지가 죄지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 그 더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신분까지 갈아엎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한 톨도 치르지 않고 말이죠. 바야흐로 업보 청산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예비 남편이 형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주말이 온 가족이 모일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평소 자주 모이는 편이라는 시댁 식구들은 가족 생일이 있는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건네준 자료를 보니 예전 정연아 생일과 신분 세탁을 한 정연주 생년월일이 일치했습니다. 하기야 얼굴이나 이름은 갈아엎었다 치더라도 출생신고까지 갈아엎을 수는 없었겠죠. 두 신분 중 복사본의 주민등록 번호와 생년월일이 일치했습니다. 개명을 해도 주민등록 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 인간 덕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진짜 별 가짜는 인간 덕에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보네요. 그렇게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소심한 성격 탓에 뒤돌아서면 항상 아쉬움이 남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미리 청심환까지 챙겨 먹고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예비시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 지민아, 오늘 일이 있어 못 온다고 하더니 풀어와 준 거야? 잘 왔어, 얼른 와. 저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태도로 보아 정연아 그것이 예비 남편놈이나 파혼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일절 꺼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남속은 뒤집어 놓고 입이 귀에 걸려 생일상을 받아먹는 그 괘씸한 인간들에 대한 분노로 제 전투력은 더욱 상승했죠. 생각지도 못하게 등장한 저를 보고
그 둘 모두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것들이 초를 치기 전에 제가 먼저 선방을 날렸습니다. 현아야, 오랜만이다. 저번에는 왜 아는 척 안 했어? 그 못된 것 얼굴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방이라도 곧 죽을 듯 핏기가 가신 정연아 얼굴을 보자 벌써부터 고소함에 격양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이야 제가 왜 뜬금없이 처음 듣는 이름을 언급하며 큰 며느리를 부르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너야 얼굴 싹 갈아엎었으니까 내가 몰라봤다 치더라도 너는 내 얼굴 알아봤잖아.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구니? 뒤로는 내 뒷조사까지 다 했다면서? 제 말에 제 입을 막으려고 정연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잘 차려진 생일상 위로 준비해온 서류를 촤라락 흩뿌렸어요. 거기에는 발랑까진 난잡한 일진 정연아가 참한 며느리인 정연주로 탈바꿈 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이라이트는 서로 얼굴은 다르지만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정연주와 정연아의 주민등록종 사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치민아,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큰애야,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 맞은 격이니 다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난장을 피워놓고 예비시댁 식구들을 쓱 둘러보니 전혀 상상조차 못한 상황에 다들 얼이 빠져 있었어요. 예비 남편놈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제 형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저를 부정한 여자 취급했던 놈 역시 제 형수가 어떤 인간인지 그 민낯은 이제야 처음 보았을 테니까요. 저는 놈에게 싸늘한 시선을 던지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연주로 개명하기 전 이름이 정연아예요. 얼마나 더럽게 놀던 일진이었는지 저희 학교는 물론이고 저희 지역에서 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같은 일진이랑 동거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니 짐작하시려나?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너 도둑질 못하게 막았다고 나를 때리고 모욕 주고 그렇게 악마같이 굴어놓고 감히 너 같은 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너 벼르는 동기들이 어디 한 줄인 줄 알아? 아, 학교 졸업하자마자 얼굴 싹 갈아엎고 고향 떴으니 알 리가 없나? 그러고 보니 너 학력 위조까지 했더라? 그 입 안 닥쳐? 여보, 아니야. 저게 거짓말하는 거야. 세상 우아한 척 관리하던 이미지도 내팽개치고 악기처럼 악다구니를 쓰는 정연아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그렇죠. 저게 바로 정연아죠. 어디 제 주제에 멀쩡한 인간인 척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가장 충격적인 건 예비 시숙이었겠죠.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에 흔들리는 동공을 주체하지 못하며 예비 시숙이 외쳤어요. 그럴 리가. 내가 저 사람이랑 인연을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 믿기 어려우실 거 알아요. 저도 저 괘씸한 것한테 억울한 누명 쓰고 파혼 강요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테니까요. 저 더러운 것이 자기 과거 들킬까 봐 저보고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느니 우진 씨한테 이간질을 해서 파혼 소리까지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정작 더럽게 는 게 누군데. 그걸 멍청하게 홀랑 믿고 아내 될 사람한테 그 모욕을 주고 저 인간도 똑같지만요. 큰며느리의 더러운 과거와 신분 세탁에 둘째 아들의 파혼 종용까지. 예비시댁 입장에서는 충격의 연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전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혼란스러워하는 예비시숙이 불쌍해 보일 지경이었어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자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피해자이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그 자료만으로도 사실 입증은 충분하겠지만 원하시면 저희 동창들 몇이라도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나온 재원이라고 속여 처음 만나신 것 같은데 제 꼴통도 그런 꼴통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는데 대학이 웬 말이에요? 정말 저런 악마 같은 인간한테 속아 평생을 저당 잡히고 사실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일이야 이 집 식구들끼리 해결할 문제죠. 저야 더는 이 집 귀신 될 일은 없으니 이제 제 할 바 아니었습니다. 그 못된 것이 본성을 감추지도 않고 저를 죽일 듯 쏘아보았지만 죄까지 게 노려보면 뭐 어쩔 겁니까? 저거 눈깔 못되게 뜨는 거 봐. 사람이 역시 본성 어디 안 가는 거라더니 네가 부린 폐악에 비하면 이 정도도 곱게 넘어가는 줄 알아. 너한테 당한 다른 애들이었으면 너를 찢어 죽이고도 모자랄 테니까. 그러니까 좀 똑바로 살지 그랬어. 너 때문에 도대체 몇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야? 너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야. 얼굴만 갈아엎는다고 이름만 바꾼다고 그게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니 멍청한 건 참 여전하다. 살면서 그렇게 제 하고 싶은 말 다 한 날은 다시 없을 겁니다. 속이 시원하다 못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집을 나서는데 예비 남편놈이 후다닥 달려와서는 철버덕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저런 더러운 여자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당신같이 참한 여자를 의심하고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미쳤다고 너를 다시 받아주니? 결혼 전에 네 시커먼 속내 들여다봐서 그것 하나만큼은 네 형수한테 고마워해야겠네. 네 말 맞다나 이렇게 참한 나인데 너 같은 속물한테는 너무 아깝잖아? 파혼 얘기는 네가 먼저 꺼낸 거니까 수습도 네 놈이 알아서 해. 곧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 갈 테니까 출석 잘하고 구질구질하게 내 앞에 나타났다가는 스토커로 추가 고소할 테니 알아서 잘해. 알았어? 그 지저분한 집구석과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비 남편놈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합의금까지 뜯어냈어요. 그런 놈하고 결혼하겠다고 그간 제가 한 고생이 얼마인데 그 정도 보상은 받을 만하지 않나요? 제가 진짜로 또 고소할까봐 제 앞에 나타나지는 못하면서 문자로 구구절절 구질구질하게 용서해달라는 메시지가 하도 오길래 2번 고민하지 않고 차단을 박았습니다. 정연아는 결국 이혼당했다더군요. 하긴 제정신 박힌 인간이면 그걸 다 알고 그런 인간이랑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워낙 정연아 유책 사유가 세다 보니 이혼할 때 거의 영혼까지 탈탈 털린 모양이더라고요. 후에 한때 시숙이 될 수도 있었던 그분께 문자로 감사하다고 동생과는 일이 이렇게 되어 정말 유감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의 일이었으면 그런 어풍이 어디 있냐고 했을 일이 저한테 일어나니 인생이 이렇게 다채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갖은 더러운 꼴을 보게 만드는 정연아였으나 그 덕에 찌질한 예비 남편의 본색을 보고 갈라설 수 있었으니 아주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아직 인과응보라는 게 있나 봐요. 여기까지가 제 파혼의 전말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